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태원입니다. 네, 저는 일단 이 나머지는 스테이프에 대한 말씀은 오늘 말씀드린 후반부부터 말씀드리고, 전반부에는 이제 제가 주로 작업하고 있는 KBS의 아카이브를 활용한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이제 이 작업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 슬라이드 쇼를 좀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그 작업했던 남아지는 믹스테이프에 담지 못했던 영상들 중심으로 이제 보면서 이야기하고 좀 설명도 드리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KBS에 입사를 했는데요. KBS에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스포츠 PD라는 그 카테고리로 입사를 했습니다. 스포츠 PD라는 게 되게 생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PD에 뭐 예능 PD도 있고, 뭐 교양 PD도 있고 하듯이 그런 장르 부분으로 스포츠 PD도 있습니다. 스포츠 PD는 또 그렇게 자주 뽑질 않고 몇 년에 한 번 뽑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더더욱 들어보신 경우가 없을 것도 같은데, 스포츠 PD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 일이 스포츠 PD가 하는 일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입사했는데, 2003년도에 스포츠 PD를 이제 파격적으로 KBS에서 많이 뽑았어요. 그게 3명이거든요. 원래는 1명 아니면 2명 뽑는데, 그랬던 이유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고, 이제 스포츠 중계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인식을 하게 됐는지 스포츠 PD를 더 많이 뽑아야겠다 해서 2003년도에 3명을 뽑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스포츠 PD가 하는 일이 여기가 중계차 아니거든요. 중계차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스포츠 PD고 이제 제 선배입니다. 제 선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오는 화면들을 보면서 이제 스포츠 중계는 누군가가 이 순간에 어떤 카메라를 컨트롤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스포츠 PD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있지만 스포츠 PD 업무의 어떤 정수라고 할까요? 그걸 뽑는다면 바로 여기서 버튼을 누르는 게 스포츠 PD 업무 정수입니다. 보통 많이들 대중매체에서 PD들이 하는 또 이제 스탠바이 큐 뭐 이런 멘트 주는 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이 옆에 기술 감독이라는 분이 보통 앉아 계셔서 기술 감독이 보통 버튼을 누르고 PD는 뒤에 앉아서 그런 큐만 주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워낙 상황이 빨리 전개가 되다 보니까 PD가 직접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누구 한 명을 거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눌러서 이제 이 뭐 많게는 30몇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인식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어느 카메라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셀렉팅을 하는 게 스포츠 PD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카메라 하나하나 뒤에는 다 이제 카메라맨들이 잡고 있고요. 또 아까 뭐 기술 감독이라는 분들 말씀드렸지만 기술 감독도 있고, 중계차 안에도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중계를 한 번 나가면 거의 100명 가까운 스태프들이랑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스태프들은 전부 이제 이 PD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컬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스포츠 PD로 들어갔을 때 이분이 PD고 제가 AD로 가면, AD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태프들의 식사를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고, 제가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PD와 중계 중에 싸우면서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그냥 끄고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버렸어요. 사이가 안 좋을 경우에. 그래서 그만큼 이 스포츠 PD의 일이라는 게 막 중계하면서 제 신경이 곤두서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막 카메라 몇 번 왜 이래? 근데 그러면은 꼭 나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달래주고 화해를 하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잘 지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PD 일이라는 게 되게 여러 사람이랑 잘 지내야 되고,
두루두루 별로 보고 싶지 않아도 일부러라도 만나서 팀워크를 가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PD의 일이.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적성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혼자 하는 일이 좋고 이렇게 여럿이 같이 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람 인간관계에 있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하다 보면 정말 그 딱 방송을 잘 맞췄을 때 또 각본이 없잖아요, 스포츠는. 근데 서로 이심전심으로 저 사람이 이 앵글을 잘 잡아줘서 이제 보통 그 앵글을 따먹는다는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앵글을 제가 착 눌러서 정확한 순간에 딱 보여줬을 때 그럴 때 오는 어떤 쾌감들이 있더라고요. 2시간 딱 팀워크 잘 맞춰서 중계를 끝내면은 되게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나 어떤 도파민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적성에 잘 맞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잘하게 되는 거고 적성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포츠 PD 같은 경우는 KBS 스포츠국 소속인데 KBS 조직을 보시면은 유일하게 장르가 아닌 그 콘텐츠의 내용으로 조직에 이름이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스포츠 관련된 거는 뉴스든 중계든 뭐 스포츠 프로그램이든 스포츠 다큐멘터리든 스포츠국에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PD로 일을 하면 중계뿐 아니라 중계가 제일 비중이 크긴 한데 중계도 할 수 있고 주간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다큐멘터리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PD들에 비해서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국에서는 이제 스포츠 다큐를 이제 만들 기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특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협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협찬이 들어올 때 이제 계약이 이제 그 프로그램 말미에 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표출을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중계뿐 아니라 e스포츠 올림픽이나 월드컵 관련된 특집 다큐멘터리에도 표출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특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국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중계가 이제 주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PD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국에 있을 때는 이 스포츠 특집 다큐를 만드는 거를 다들 싫어하셨어요. 만들고 싶지 않아 하고 왜냐면 일의 성질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건 정말 어떻게든 호흡 맞춰서 2시간이면 축구 같은 경우 뚝딱 하고 끝나는데 스포츠 다큐는 한 카트를 붙이려도 이제 몇 시간 찍어 와야 되고 훨씬 투입을 해야 되는 시간과 고민의 양이 훨씬 많은 거죠. 굉장히 다른 성질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이 스포츠 다큐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스포츠 중계 방송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과 화끈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혼자서 뚝딱뚝딱 만드는 게 이걸 이렇게 붙일까 저렇게 붙일까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라이브 중계 방송 같은 경우는 실수가 있어도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붙여볼까 저렇게 붙여볼까 이렇게 궁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만들 일이 부서 내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자원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들 다른 분들이 별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태용이 자원한다는데요. 그러면 그래 이태용이 만들어라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자주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좀 스포츠 다큐에 굉장히 좀 재미와 매력을 느끼게 됐고 또 만들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큐멘터리라는 방송은 보통 50분이나 1시간인데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뭐 교양국에 파견도 갔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스포츠라는 라벨을 떼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스포츠 소속이 아니라 이제 교양국 소속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아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만드는 다큐는 KBS가 가지고 있는 자료 화면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엮는 다큐죠. 엮어서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이제 모던 코리아라는 시리즈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꼴로 1년에 한 4개 정도 에피소드꼴로 현재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이트는 바로 이 저희 K-DAS라고 부르는 KBS 내부에서만 접속이 되는 KBS 아카이브 전용 검색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 통합 검색에 키워드를 넣으면은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방송들이 쭈르륵 뜨게 되죠. 쭈르륵 뜨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파일화가 돼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계속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 테이프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가깝게 디지털화가 돼서 이제 여기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직도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가 조금 엄밀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검색을 좀 무스하게 해야지 검색에 걸리고 이렇게 원하는 게 딱 걸리지는 않는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매년 이제 느끼기가 달라지게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을 많은 부분이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제 개인 작업 컴퓨터로 그 영상 파일을 다운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현황은 이제 2019년 5월 현재 기후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KBS의 자료들이 이제 그 정도 많이 보관이 되어 있다. 테이프, 디스크, 필름, 16mm 필름 등 한 13,000개 넘고 TV 제일 많습니다. 사실 테이프는 얼마 전에 3월 달인가 이제 이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자축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도합 아카이브의 시간이 100만 시간이 3월에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시간의 영상이 KBS에 보여져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영상이죠.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스토리지에 다운을 받아서, 이거는 2018년도에 제작한 8818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당시의 스토리지인데, 그때는 한 15TB 정도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작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요. 적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결국에는 요 안에 이제 제가 필요한 모든 거를 담아놓고 이제 여기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일단 이 키워드의 작업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엑셀로 저는 보통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들, 프로그램 날짜, 뭐 그 내용,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인상적인 내용들을 좀 굵은 글자로 한다든가, 또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색깔을 분류를 해놓는다든가 해서 그런 엑셀을 굉장히 두껍게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이 아카이브 다큐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걸 보는 기간을 오래 할수록 더 좋은 자료를 발견을 하게 되고 더 매력적인 자료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자료를 많이 볼수록 이제 더 재미있는 이제 다큐를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회차에 따라 다르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두꺼운 뭐 한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나올 때도 있고
시간은 최소한 4, 5개월, 길게는 6, 7개월까지도 이제 이걸 보고 정리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작업 과정을 물어볼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고 정리를 해줘도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 눈으로 보고 제 머릿속에 이건 흔적이라도 남겨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다시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누군가가 봐주고 정리를 해줬을 때는 이 글만 봐서는 어떤 그림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돈은 별로 안 들거든요. 이미 KBS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걸 자료를 파악하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자료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만 시퀀스들을 이제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던 거고, 이제 조금씩 너무 고쳐가면서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들을 저희 느낌대로 편집을 해놓은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한 4, 5분씩 되거든요. 이런 게 하나로 쫙 모이면은 10개, 5분짜리가 10개 모이면 50분이니까 10개의 시퀀스를 만들면은 이제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러닝타임도 나오고 조금씩 정리가 돼가지고 시퀀스 만드는 걸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퀀스를 모아놓는 느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음악 앨범을 만들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노래의 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영상들을 모아서 곡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내용에 맞게 들어보면 뭔가 좀 컨셉이 있는 음악 앨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지금 만들 때도 그런 감각으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고요. 물론 이 작업은 저 이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여태까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작가분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시퀀스 하나하나를 서로 공유하면서 또 아까 엑셀 파일도 이제 스태프들이랑 공유하거든요. 같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붙이면 좋겠다. 이 시퀀스에서 이 시퀀스로 넘어가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데 여기에는 뭘 붙이면 좋을까 서로 고민을 해보고 이제 그런 수많은 이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가면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아까 뭐 음악 앨범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감각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감각도 있고 어떤 이런 파편들을 퍼즐처럼 맞추는 감각 이제 그런 생각도 만들 때 되게 그런 이미지화가 머릿속에 많이 떠오릅니다. 뭐 이렇게 그냥 깨진 파편들을 있던 그대로 조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요소를 뭐 이렇게 끼워 넣어서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요소 같은데 어떤 붙여서 뭔가 좀 새로운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 감각으로 저는 이제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모든 제작은 사실 디지털 제작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이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디지털로 제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파일로 그냥 요만한 박스 하나에 다 넣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테이블 다 제가 대출을 해와서 일일이 그 부분들을 찾아서 그거를 따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마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그 하나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는 정말 디지털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에 모노리니어 제작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프로그램이고,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입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생긴 테이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 기반 제작이었어요. 이 테이프를 가져다가 다른 테이프에 옮겨서 편집을 하면서 테이프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리니어 편집이죠. 완전히 리와인드를 해가면서 찾아서 편집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기가, 전체적인 프로그램 파악을 디지털처럼 안 되고 어떤 시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제한이 굉장히 많은 편집 시스템이고, 방송도 이 테이프를 저희 주 조정식이라고 하는 데로 가져가서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어서 플레이를 해서 방송에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것도 일종의 테이프인데 15TB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KBS에도 제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 안에 다 디지털화가 되어서 이제 영상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로봇 팔이 가서 이 해당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그 파일을 이제 제 시스템으로 이제 리리스를 해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 초기의 제작 시스템과 현재의 제작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테이블 편집을 하려면 1대1 편집기라고 했는데 소스를 넣는 편집기와 출력을 하는 편집기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조그 셔틀로 돌려가면서 이제 옛날 영화 필름 편집하기 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한 2010년도까지도 이 테이프가 사용이 됐고요. 특히 이 테이프가 사용이 됐던, 그렇게 늦게까지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안정됐지만 초기에는 에러도 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방송 사고가 나는 걸 굉장히 표시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까 말씀드린 최종 방송이 나가는 단계인 주 조정실에서는 제작은 디지털로 해도 그거는 디지털로 제작한 걸 테이프에 받아서 가져다 줬어야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송출 자체도 디지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 초기에만 해도 가장 많이 이제 사용했던 매체가 이 테이프이고,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던 2011년만 해도 이 테이프 같은 거를 제가 박스째로 빌려와서 편집을 했었어요. 몇 박스씩 빌려와서.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필요가 없어졌고. 근데 제가 옛날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 더 이전에는 방송에서의 스탠다드 영상 저장 매체는 테이프 이전에는 필름이었더라고요. 16mm 필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필름에, 조그만한 박스 안에 필름들이 많이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그 지하에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이걸 열어보면은 필름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필름을 여기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이유는 2000년대 초반 HD가 도입이 되기 전에 SD 시절 4:3 방송하시죠. 그 시절에 이제 텔레시네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다 텔레비전용 테이프로, 이 테이프로 다 옮겨놨어요. 이건 HD 테이프인데 HD 테이프 나오기 전에 그 SD 테이프로 다 옮겨놨어요. 근데 SD 테이프는 아무래도 화질이 좋지 않잖아요. 화질이 HD보다 떨어지니까. 근데 16mm 카메라로 찍었던 자료들에 들어있는 정보를 온전히 다 담지 못하는 상태로 다 텔레시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아까 저희 이 시스템으로 검색을 해보면 있긴 있는데 필름인 것보다는
화질이 떨어지더라고요. 필름인 것보다는 화질이 떨어지고 SD 화질로 보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절에 첨단 기술은 SD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몇 개 더 디지타이징을 해보니까 확실히 필름 원본이 이제 화질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내부적으로 이거를 다 다시 디지타이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필름들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기 전에 이제 이 영상들에 들어있는, 이 필름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좀 온전히 더 좋은 화질로 디지타이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저를 비롯한 아카이브 다큐를 제작하는 부서들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예산 문제와 이런 것에 부딪혀서 현재는 좀 뒷순위로 밀려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일부는 이제 제가 따로 예산을 신청을 해서 디지타이징을 해서 그걸로 또 보던코리아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이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게 16mm 필름이 대부분인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나무 박스에 잘 못서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1984년에 교황 요한바오로 의제가 강환했을 때 찍었던 거는 35mm 필름을 찍은 것들도 있고, 어떤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방미 기록 이런 것들은 35mm,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좀 더 크고 좋은 카메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틀어지더라고요. 테이프보다도 필름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이제 훨씬 정보도 많고 화질도 좋고 과거가 좀 더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필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름에 관심을 가졌던 조금 더 직접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제작한 다큐 중에 포스트모던 코리아라는 다큐가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앙청이라는 건물이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제작을 한 건물인데 1995년도에 이제 헐어버렸거든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래서 그 중앙청 건물에 대한 기록은 방송사에 남아있는 거는 HD 방송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다 4:3 SD 화질로 저장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이었거든요. 기록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35mm 필름으로 찍어놓은 기록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갔더니 VHS 테이프가 하나 돼 있더라고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VHS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보다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분명히 35mm로 찍었다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영상자료원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가 디지타이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조선총독부 건물의 방송 자료와 또 35mm 필름 자료가 같이 쓰여 있는데 자료의 화질의 차이가 이제 확연하죠. 그런 필름 자료, 과거의 필름 자료가 남아 있으면 굉장히 좀 보는 입장에서도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남아지는 테이프에 남아지는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냐면은 이 드물게 남아지는 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과거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필름들을 디지타이징을 다 해놓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디지타이징을 맡은 회사에서 이런 옛날 영화들의 35mm 필름으로 제작된 영화들이죠. 그걸 한 5분씩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화질이 선명하고 과거의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제가 메일을 보내서 뭐 하시는
왜 샀냐, 왜 이것을 어떻게 된 거냐, 본인들이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활용권,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하면서 홍보 차원에서 이제 유튜브에 조금씩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거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968년 영화거든요. 68년에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좀 놀랍고요. 제 추측으로는 이게 어디 한 서대문 어디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약국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영상들을 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어떤 과거의 모습이 가장 생생하게 담겨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소정의 이제 사용료를 드리고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지는 스테이크인데 포스터가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김기조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포스터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한 포스터고요. 김기조 디자이너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걸 하고 나중에 딱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로사와 아키라의 몽이라는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쉬워서 여기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나머지는 코리안 데밀이라는 나머지는 믹스테이프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큐멘터리는 남아있는 영화사에서 1967년에 제작한 그 영화사는 원래 더 이전부터 있었는데 가장 디지타이징 된 것 중에 가장 빠른 건 1967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1991년도까지 제작된 영화들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서 거의 60편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용을 해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데 꿈을 컨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믹스테이블 컨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워낙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로 어떻게 묶을 것이냐 고민하는데 꿈이 아니면은 이게 꿈에서는 뭐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묶어야겠다. 그리고 그 영화들을 한 3번씩, 어떤 영화는 4번씩 다 본 것 같아요. 다 보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영화사는 돈을 벌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영화사 어떤 뭐 작품성 이런 것보다도 영화사는 돈을 벌어야 됐었기 때문에 어떤 그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뽕이라는 에러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토속 에러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추측하기에는 그 전에 어우동이 먼저 히트를 쳤어요. 그 토속 에러로 히트를 치니까 그거에 따라서 패스 팔로워즈 일종의 뽕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또 관객놀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던 영화사였고,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꿈이라는 키워드, 또 믹스테이프라는 키워드로 제가 아까 음반을 제작하는 감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두 단어가 들어있으면 좀 충분한 알리바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머지는 믹스테이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유튜브 링크로 본편을 보셨을 테니까 그 본편에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씩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3한강교회
강남에 발을 딱 들이는 장면. 1979년이면 강남이 막 개발이 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꼴찌는 막 다니는 모습으로 이제 인트로가 있다는 게 있는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그 대치동 음악 아파트 건설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게 이 대치동 음악 아파트 건설한다는 뜻이거든요, 노동자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앞인데,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다 재건축했습니다. 여기 우성 아파트도 나온 것 같아요. 강남을 보면서 이제 블루칼라의 청년이 여기 협찬 한보상사 한보아파트 음악아파트가 아예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일을 하러 출근을 하는 장면인데, 형사에게 잡혀가는 장면. 공무명령을 했거든요. 민식이 뭐였나니? 장유진, 너지? 뭐야? 어젯밤 현장 창고에서 물건 훔친 거 가져. 당신이 없어요. 그 건수에 가서 알아보고, 응? 자, 나는요. 내가 받은 돈은 10만 원씩밖에 안 가져갔어요. 알았어. 가.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나요 이거. 제가 받은 돈을요. 물건 대신 가져간 것 뿐이에요. 이거 됐어. 아까 팔았어요. 어디다? 난 죄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강유진이 틀림없나요? 네. 음. 좀 해줘요. 내가 받은 돈 있잖아요. 좀 해줘. 원희경 공사장 그 식당에서 일하는 서빙을 하는 여직원인데 그 둘이 사귀고 연금하고 있어요. 있어. 아저씨 용서해주세요. 네 아저씨. 기다리고 있어. 금방 나오게. 네 죄송합니다. 나이가. 뒤에 이제 건설 중인 것 같구나. 그런 것 같고요. 웃기만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블루칼라 청년이 교도소에 가게 되고, 이제 결국엔 나중에 돌아오는데 이제 범죄의 유혹을 받지만 결국에는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또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혜은이는 이렇게 기사식당에서 원래 왁스질을 하는 이제 아가씨인데, 아저씨, 세차하실 거죠? 너희 집 찾아갈 거야, 임마이? 예, 오늘부터 일로 옮겼어요, 저. 은영이는 어떤 거고? 같은 기사끼리 은영이 하지 마십시오. 유저딴 김기사라고요. 김기사라니? 면허 따갖고 찬일 나갔다가 들어온 거라고요. 뭐? 그럼 이게 은영이 차야? 그렇다니까요. 아니,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나? 아저씨, 그게 정말이요? 정말로 일단까지 호두 왔는데 그걸 몰라? 야, 이거 사무실장의 병사 났군. 기용사지. 여보님은 저 차가
형이 잘하는 건데. 아이 그게라니까요. 대기비상. 대기비상. 간다. 아 이거 우리가 축하해. 은영아, 옆자리에 앉아서 죽은 말 붙이는 녀석 조심해라. 그리고 교통 아저씨한테 걸리면 윙크 2번만 해주라고. 다쳐. 내 소감 한마디. 아저씨들 고마워요. 제가 핸들을 잡게 된 건 모두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이 바닥에서 아저씨들 차를 닦으며 조금씩 운전했을 때 어느 한두도 화내지 않고 친절히 가르쳐주시고 고마워요 아저씨들. 난 임박할 때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영화인데 얼마를 더 받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그 영화고요. 계약서는 우리 복덕방에서 쓰게 해달라. 그래서 집주인은 월세를 받아먹고 복덕방 복덕방은요. 복덕방은 양쪽에서 구전을 받아먹는 재미거든요. 이 사악질이야. 잘해봤어요. 고마워요. 예. 아가씨, 그다음 집에 가서 그냥 박아두라고요. 세게 나가야지 얹히고 나갔다가는 오질 당합니다.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내가 뭘? 당신 정신이 여자애한테 끼어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문제에 여자한테 구별이 있어? 이거 잔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청소년 배달이나 연민경이 부동산에 찾아가거든요. 아 친구들도 어디 갔는데? 갱피도 아파트 갔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고가우 부동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신기한 건 저 고가 부동산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여기도 있어요. 주인 어디 가셨어요? 교회에 가셨는데요. 그 사람 그거 못 들어봤어요? 네? 무엇하러 하시다뇨? 예배 보러 갔죠. 예배? 배꼽이 하품을 하겠군. 아니, 미 아가씨께서 무슨 말씀을... 미인이고 소련인이고 하네. 보세요. 무슨 말씀인데요? 빌어먹을 놈! 한 주일 내내 돈 없고 불쌍한 사람에게 실컷 죄짓고 돌아다니다가 무슨 날짜로 예배당에 찾아가냐고요.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라고 말해요. 채! 또 재미있는 거는 저 달력을 보시면 1980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5.18 무렵에 촬영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있는 시범 아파트입니다. 여기서에 앉아서 돈 없는 청춘이 고민을 하는 거죠. 월세를 올려달라고. 어떻게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그런 뭐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정서들도 그렇지만 1979년, 80년도의 영화들인데 이런 노동계급 청년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시스템에 적응을 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영화에 있는 것 같아서 상업 영화지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계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간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고 태연이도 저렇게 어렵게 남의 차 닦다가 본인이 이제 그 택시 운전수가 되면서 저 영화 엔딩을 보면은 제3만 가운데 혜연이 택시를 타고 촥 넘어가면서 그 풀샷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여드렸던 영화는 이제 웨인길이라는 영화인데 어떤 그런 부동산과 집주인의 팬폼으로 이렇게 집세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근데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다는 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요즘의 영화들이랑은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제 다 담고 싶었지만 다 담지는 못하고, 그 남아지는 믹스테이프에서도 보셨지만 원빈경과 이계인이 내가 저 집을 지었는데 저 집은 내가 가질 수가 없구나. 80년, 70년대 말, 80년대 초면은 이제 강남이 한참 집값이 또 한 차례 확 오르기 시작할 때인 것 같은데, 이제 딱 그 현장에서 어떤 저런 제작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었습니다. 또 이제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재밌는 점은 제작 환경이 또 지금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영화 자체에 너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보하고 예제만 합니까? 입김을 한번 보시죠. 대신에 우리 일을 하라고 했으니 달려마치도 모릅니다. 너무 추워 보이죠. 수심어째서 우리 형제 사이에 끼어들어 동생은 언니를 제시 여기 저주하게 합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지희씨.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때가 아닙니다.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냐, 쌍자 조심해. 이 관자가 이거 오늘 제 며칠이죠? 네. 오늘이 45일째가 됩니다. 정신과에서 아직도 정확한 담배 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 있는 진단을 발표할 수가 없군요.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전 짧게는 수일간으로부터 이게 영화의 몰입이 발휘가 될 정도로 저렇게. 한두 영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원장님, 은생과 얘기하던 제 친구예요. 이네요. 잘해봐요. 네. 이 영화는 이제 불타는 소림사라는 영화인데, 제목이 불타는 소림사다 보니까 소림사가 불타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절을 불태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절 밖에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사나이 상대라는 영화고 이제 배경이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고 자동차도 보면은 저 번호판은 달고는 있지만 핸들이 좌핸들. 운전하시는 왼쪽 서 있거든요. 보시면 소림사가 너무 그냥 국내 절에 빨간차 하나를 부르는 소림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본 영화 중에 아마 가장 빨리 만든 영화가 아니었을까. 소림사, 불타는 소림사. 근데 그거에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영화를 빨리빨리 만들어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해외 영화의 수입 스크린 쿼터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영화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때우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림사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런 장면은 차크타티의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건데 나름 감독이 하고 싶은 것들을 녹여낸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제3감시소 진강평 뽑아드립니다요. 분장도 좀 너무 3명이 나타나서 소림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만찬과 팽종은 이제 불타는 소림사인데 보시면은 정작 이 절과 상관없는 구조물을 세운 다음에 그 구조물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편식으로 승부를 합니다. 위에 건물들은
상관이 없고 이번에 서로 세트가 이거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게 건물 같은 분위기가 되는지. 인서트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공부하는 근데 또 저렇게 불이 불타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어둡게 잡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물이 또렷하게 보이게 잡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고정으로 해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카메라의 어려움은 저런 다이내믹한 장면뿐 아니라 어서요. 빙점 81이라는 영화인데 범인은 실내 장면에서도 이렇게 포커스가 많이 나와거든요. 죽을 만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제 감에서 이게 원래 아니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느 포커스일 것 같은데 그날은 정신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난하기를 남겨놓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상자료원에서 큰 스크린으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포커스가 안 맞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런 또 정적인 장면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지금은 디지털 환경이니까 포커스가 안 맞는지도 뭐 바로바로 보일 텐데 저 때는 포커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찍을 때는 모르는 경우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현상을 해봐야 아니까. 그리고 뭐 그걸 다시 찍으려니까 여건도 마땅치 않고 제작 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됐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정마다 식모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그렇게 부잣집이 아닌데도 이게 무슨 냄새냐?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아이 아저씨도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오늘이 하영이 생일이에요. 그래? 아이고 뭐 아저씨가 그랬어요. 진숙이 너는 함께 있지 않았어? 아니에요. 시장 갔다 오늘 처음 못 받는 거죠? 뭐라고? 진숙이 어디 있을게? 지금은 보기 힘든 주제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작은 아씨한테서 온 편지예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부잣집이라는 할증입니다. 할머니, 아유, 알게 일이 어디 웬일이십니까? 할머니 저 고기 있어요? 아니 고객네요. 얼마나 돼요? 한 5분 정도 됐죠. 그거 이따가 차 기사님 갖다 드리세요. 네? 차 기사님이 맨날 운전하시느라고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드려야 돼요. 아유, 대리님은 인정도 많으시지. 그리고 엄마가 고기 어쩌냐면은 내가 다 먹었다고 하세요. 알았어요. 아랫사람 배고픈 줄 알아야 기가 막힌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다더니. 있는 이제 아유, 사회였던 것 같아요. 아쉬우세요? 단내식빵이 있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만나러 왔는데 집에 새로 친구가 왔는데 너무 섹시한 거죠. 굉장히 마음을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가 되면은 영화의 양상이 많이 달라져. 그러니까 베를린 리포트라는 영화인데 1991년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대사들을 보시면은 뭐한 저 3, 4년 전만 해도 대중매체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대사들이 나오죠. Warum hast du mich nicht aufgenommen? Weißt du, die vielen negativen Parteierfahrungen, die ich auch hatte, haben in mir so ein Gefühl der Ohnmacht erzeugt.
Also härtet ihr du Täter müssen. 이건 장벽이 아니고 40년간의 냉전과 분단을 무너뜨린 아름다운 만남의 추억들이지. 그날 난 미친 듯이 흥분했어. 그리고 부러웠어. 아마도 이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버린 조국은 달라. 전쟁이라는 건널 수 없는 징호심이 깔려있지. 조국은 나를 버렸지만 난 조국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한국말을 해서 놀랬어. 여기 유명한 저기 한국어는 내 모국어입니다. 운전석에 가는데 확 바뀐 게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전 돌아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이거는 매매꾼이라는 영화인데 인신매매가 되게 사회 문제였을 때 나왔던 영화고 그 사회 문제가 이렇게 여러 영화지만 이제 녹아있게 되고 이제 저 여자가 어머니를 뿌리치고 다시 자기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에 돌아가면은 텔레비전에 텔레비전으로 주면은 일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없어. 녹음 주문에다가 방송이 되고 소리를 되는 거예요? 사회 600억을 음식을 있어서 모금 내용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재단이 정상적으로 발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오해살 것 같아서 세부상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한 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데이비드 린치의 트윈 픽스를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소리만 죽겠어. 이런 앵글이라든가 빨간 옷을 입은 버틀러 같은 사람이 이런 장면 트윈픽스 이런 장면에 트윈픽스 보고 한 게 아닌가. 말도 안 되죠. 나 이기면 수출품 될래. 그래. 넌 될 수 있어. 내가 추천하지. 이 영화의 연기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특이하게 제 기억에도 저 당시에 인신매매가 굉장히 큰 사용제를 했거든요.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게 해외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레터박스라는 사이트도 평이 올라오더라고요. 평에 10개인가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평이었습니다. 이거 AI가 편집한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러면 인간이 편집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생각이 많아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모든 코리아 작업을 하면서 항상 AI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전에는 주사위를 돌려가면서
아무 영상이나 붙여도 결국에는 그게 뭔가 좀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의견이 나온 게 좀 저는 굉장히 신기했고, 그래서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편집을 할 수 있고 분류를 하고 배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나 그런 영상 하나하나에 있는 뉘앙스 이런 거는 아직은 파악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이 뒤에도 물어봤는데 아직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던 코리아를 AI에 학습을 시켜서 시험을 시킨 다음에 일정한 데이터를 넣어줘서 모던 코리아 같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 봐라 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사실 아마존이랑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결실이 맺히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얘기 중에 있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토론을 해주실 김명호 선생님이시고요. 김명호 선생님께서는 중앙대학교에서 영화이론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십니다. 그리고 영화운동 단체 및 영화인에 관심을 두고 한국영화사를 조망하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토론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명호입니다. 네. 오늘 이태원 감독님 강의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그 영화사를 경유하여 새로운 영화사 서술하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할 건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의 주요 재료로 활용되었던 남아진흥 영화사 속 영화들과 더불어 한국 영화사 속에 위치했던 남아진흥이라는 영화사에 대해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리안 드림은 과잉된 시각화 전략과 영화 전반을 엮어내는 꿈, 젊음, 죽음, 역사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기존 한국 영화사 내 정사로 자리 잡은 이미지들의 역사적 맥락화를 무력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이루었던 집단적 욕망을 폭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한국 영화에서 줄곧 스펙타클로 소비되어 본 여성, 청년, 그리고 그들의 신체 이미지 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들이 그간 어떻게 국가의 기호로 동원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원이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폭력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는지를 추적한 기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코리안 드림이 시도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한국 영화를 인용하여 한국 영화사를 역사의 증거적 진료로 삼거나 과거 이미지를 통해 현재의 비판적 관점에서 그것을 재수용하도록 한 아카이빙 전략을 수행하는 영화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영화사 내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가령 영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BFI가 자국의 영화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하면서 탄생한 장선호의 1995년작 한국 영화 식김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 외에도 2004년 자료원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김태일의 새로운 한국의 기록 영화, 또 이제 오늘 아까 소개해주신 KBS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기획작인 모던 코리아 시리즈가 그러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들은 시각적 장치와 서사화 전략을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한국 영화사 내에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던 역사적 맥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역사적 권위를 해체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코리안 드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 눈에 띄었던 것은 이 작품의 제목이었습니다. 남아진흥 주식회사라는 과거에 존재했던 영화사는 사실 당시 그 규모에 비해서 지금은 관련된 정보나 역사를 잘 알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 영화사 내에서 영화 회사에 대한 실증적인 역사적 논의가 적은 것은 비단 남아진흥 영화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의 제목이자 이 작품 속 주 재료로 활용되었던 남아진흥 혹은 그 영화들이 저는 더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드림이 한국 영화의 이미지를 진료로 삼아서 한국 영화사를 재구성했다면 이 영화의 또 다른 역량은 한국 영화의 외재적 조건인 산업의 구조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것과 긴밀히 얽혀있던 영화 회사 자체를 진료로 간주해 그것이 생산된 구조적 맥락을 포착하고자 했던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저는 남아진흥의 역사적 궤적을 한번 추적해 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남화 흥업, 그리고 이 영화의 주요 대상이었던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남아진흥, 그리고 90년대 모가드 코리아라는 연계성 속에서 그 역사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PT 잠깐 보시면 제가 시각자료 하나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번에 남아진흥 역사를 좀 찾아보면서 1975년 영화 백과에서 남아진흥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에 남성분이 이제 남아진흥 주식회사의 창립자 서종호라는 분이시고요. 여기에 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남아진흥의 역사는 1957년 남화흥업 주식회사라는 외화 수입사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료 속의 글을 인용을 하자면 구라파 영화를 가장 많이 국내에 소개한 영화사로 남화흥업은 유럽의 명화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화흥업이 주로 이렇게 유럽의 영화를 수입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로 생각해 볼 게 당시에는 고가의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신작에 비해서 유럽의 영화는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그만큼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구라파 영화 수입이란 것이 외화 수입에 주력했던 남화흥업이 선택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화흥업의 예술 영화에 대한 관심은 이후 문예성을 강조한 우수 영화 제작에 경향을 보이던 남아진흥 영화사에서도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외화 수입과 흥행에 힘썼던 남화흥업은 한국 영화의 진흥과 더불어 외화 수입 업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영화법 완화 정책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잠깐 지금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남화흥업이 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외국 영화 수입 업자들로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제작사들이 국내 영화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반영이 돼서 3차 영화법 개정과 이제 71년 영화진흥공사의 전신이죠. 영화진흥조합 설립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4차 영화법에 의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가는 소수에 지정된 제작사만이 외화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강제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화흥업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73년 12월 새로운 제작사로 남아진흥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남아진흥은 당시 한국의 영화 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우수영화 제도에 따라서 문예물을 바탕으로 한 반국 영화, 그러니까 우수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맥락을 조금 더 보면 1974년 이후에 이제 한국 영화 산업에서 강력하게 작동했던 정책적인 틀이 이제 외화 수입 쿼터와 연결된 우수 영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 제도가 생겨난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이때부터 우수 영화라는 미명 아래 한국 영화가 점점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어 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쩌면 코리안 드림에서도 등장한 남아진흥사의 우수 영화들이 몇 개 나오죠. 그래서 예컨대 류현목 감독의 불꽃이나 장마와 같은 영화들이 등장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코리안 드림이 이러한 당대의 맥락을 짚어나가는 방식은 여타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오히려 우수 영화에서 엿볼 수 있는 정치적 지형은 각각의 푸티지들에서 구현된 과잉된 색채와 사운드를 통해 희석이 되는 듯 보이는데요. 역사적 맥락을 나열하는 식보다는 오히려 영화 푸티지와 KBS 아카이브 푸티지 간의 충돌을 통해 역사적 상흔들과 그 기억을 상기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존 영화 속에 출연했던 배우들, 대표적으로 신영균이나 김을동, 황정순 등의 배우들이 정치의 무대에서 재등장하거나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납북 사건, 백건우, 윤정희 부부의 북한 납치, 미수 사건 등을 소환하면서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 인물들이 정치적 맥락에서 소환될 때의 순간을 영화는
시각적으로 포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코리안 드림은 영화와 정치라는 관계 속에서 개인이 호출되고 또 동시에 배제되었던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맥락에 접속하게 만들고 그 집단적 기억을 성찰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청각적 실천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아진흥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국가주도의 영화 기획 아래서 영화를 제작하고 또 수입해오던 남아진흥사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다른 영화사들과 마찬가지로 위축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소수 제작사의 독점 구조가 해체되고 영화 제작사가 급증하게 되면서 영화 산업 전반이 과잉 경쟁으로 인한 침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이러한 구조가 깨지게 된 기저에는 60년대부터 수입 영화를 통한 그 흥행 수익에 의존했던 한국 영화 산업이 직배 구조라는 새로운 구조를 직면하게 되면서 산업 체계가 큰 변화를 겪게 된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진흥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영향력을 잃어갔고 이때 창립자 서종호의 아들 서병기가 남아진흥의 주요 사업의 틀을 이어받아서 1986년 새로운 제작사인 이제 모가드 코리아라는 제작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모가드 코리아는 장선호의 우묵뱀이의 사랑과 이 작품에서도 아까 보여주셨던 박광수의 베른 리포트 등 90년대 한국 영화의 미학적 전환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코리안 드림은 남아흥업, 남아진흥, 그다음 모가드 코리아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 존재했던 영화들을 활용해서 국가주의적 기획 아래 형성된 우수영화 제도와 외화수입 쿼터라는 한국 영화계의 기형적인 구조 그리고 이에 부응한 집단적 욕망이 반영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남아진흥 영화사에 대한 저의 계보적인 접근은 코리안 드림이 한국 영화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소 상충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코리안 드림이 기존의 푸티지를 활용하여 시각적 전략을 통한 탈역사성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보면요. 근데 남아진흥이라는 영화사는 이 작품 속 탈역사성을 구현한 몽타주 기법의 재료를 넘어서 한국 영화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하나의 증거적 진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남아진흥이라는 영화사에 대한 관심을 보다 흥미롭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영화사를 통한 새로운 한국 영화사를 발굴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맥락과 연결지어서 PD님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는 한국 영화계의 불황기로 여겨집니다.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터와 우수영화 제도를 통해 국가의 영화 산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이는 반국 영화나 개몽 영화와 같은 국가주도적 장르의 제작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리안 드림의 엔딩 크레딧을 통해 이 영화 속에 활용된 남아진흥 푸티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연대는 주로 70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PD님께서는 이번 코리안 드림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포함해서 그간의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들을 작업하실 때 그 푸티지 선정에 있어서 기존 영화, 그러니까 원본과의 그 역사적 맥락이나 관계성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고려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었고요. 두 번째 드릴 질문은 이 작품의 경우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수용되는 맥락 이 과거의 이미지와 충돌하면서 그 발생한 시차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과거에 해당 영화들을 기억하는 세대, 즉 과거 극장에서의 관람 경험을 했던 세대와 이번 작품을 통해 개별 영화를 접한 오늘날의 관객들의 인식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시차와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에 관객 간 발생하는 인식의 시차나 감각의 간극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상정을 하셨고 또 어떻게 연출에 반영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코리안 드림은 제가 좀 조금 기대되는 게 뭐냐면요. 6월달에 서울 노인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정말 타겟 오디언스에 딱 맞는 영화일 수도 타겟 대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편집할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눈치채셨는데 궁금한 게 김지미가 샤워하는 씬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나훈아가 샤워하는 씬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들을 좀 쳤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두 분이 예전에 커플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아는 노인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실수가 나올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뭐 남아지는 믹스테이프뿐만 아니라 모노코리아 시리즈 전체가 사실은 그 보는 세대마다 재미있거나 신선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레퍼런스는 캐치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어떤 폭력적인 분위기 같은 거는 저는 이제 50살이 다 돼가는 입장인데 그게 뭐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나라가 저랬단 말이야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제가 상정하는 그런 편집의 레퍼런스는 정말 제 연령대에 맞춰서 이제 편집을 하곤 하지만 제 마음은 이거를 너무 캐치하는 분들은 캐치를 하는 거고 경험상 캐치를 못 하더라도 젊은 분들은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배우고 느끼고 이제 신선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전 시리즈를 통해서 세대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른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사실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죠. 지금까지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영화가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존재했었으면 그 영화의 어떤 본편에서의 있었던 역사적 맥락을 실제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뭐 그 부분을 뭐 삭제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반공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공을 놓치는 영화들도 있지만 유영옥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는 장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인민군들이 그 마을에 몰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했던 사건들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뭐 영화에 담기진 않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어떤 북한군에 사역했던 사람들을 남한군이 감옥에 놨다든지 처형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영화는 가해자가 북한군이기 때문에 영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영호 감독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역시 좀 다르시구나 하고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맥락을 뭔가 정부의 프로파간다처럼 보이지 않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정말 저랬겠구나 저 사람들은 저랬겠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겠구나 라고 하면서 프로파간다처럼 느껴지지 않게 잘 포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영화도 그렇고 이제 불꽃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감독의 영향이 들어가는 것 같았고 제가 그 후티지를 사용을 할 때에도 유영목 감독 영화만큼은 어떤 제가 어떤 다른 의도나 다르게 봐보고 싶은 걸 개입시키지 않고 정말 유영목 감독이 만들었을 때 저런 의도로 만들었겠구나라고 그 감독의 입장과 더 붙어서 편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방송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대근이 빨갱이요? 뭐 이렇게 코믹하게 방송 영화가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편집을 하면서도 이제 메타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은데 불꽃이나 장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인민군들이 마을에 올라와서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용하고 이랬던 장면들을 메타하지 않게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있었던 일이고 그 뒤에 편집했던 내용과 맞물려서 한국의 옛날의 문화가 이렇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보셨겠지만 사기 때리는 건 별 폭력도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편집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선생님께서는 한국 영화사의 흐름 속에서 남아지는의 위치를 1970년대, 80년대의 산업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코리안 드림이 한국 영화를 진료로 삼아서 한국 영화를 새롭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코리안 드림은 원본 영상들을 기존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내서 현재의 관점에서 재배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대의 맥락에서 지나치게 코드화가 되어 있던 요소들을 탈락시키고 오히려 일상적이거나 진부하다고 여겨졌던 장면들을 중심으로 재맥락화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각 영화들이 제작된 60년대, 70년대, 80년대라는 시대적인 구분이나 당대에 유행했던 장르 문법처럼 과도하게 의미화되어 있던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열합니다. 이로써 동시대인의 시각에서 가독성을 얻는 부분들을 새로운 축으로 삼아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쓰는 영화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코리안 드림이 원본을 재역사화하거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역사화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피디님께서 그 발표 말미에 던지셨던 질문인 그 AI 영화가 과연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또는 내지는 컴필레이션 영화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게 된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리안 드림은 단순히 시각적인 유사성만을 토대에 두고 후티지들을 몽타주로 병치하는 영화가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개입이 두드러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영화에서 사용된 60여 편의 한국 영화 중 대부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70년대, 80년대 영화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사의 맥락에서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70년대는 뭐 호스티스 영화, 80년대는 에로 영화랑 청춘 영화 이런 식으로 조금 도식화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남아지는의 영화 또한 되게 그 말씀 주신 어떤 유형목의 영화들이라든지 임권택의 영화 몇 편을 빼고는 크게 막 정전으로 분류될 만한 영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대단히 흥행한 영화가 없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남아지는 또한 그런 당시의 어떤 흥행 문법이라든지 대체로 멜로드라마로 분류가 되는 영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흥행 서사를 대단히 벗어나지는 않는 또 다소 전형적인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적 시각에서 볼 때 기존의 선형적인 역사 서술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장면들이나 또는 과소 의미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새로운 벡터로서 구상을 하고 또 계열화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개별 영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저도 PD님께서 그 발표해 주셨던 그 제3한강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 코리안 드림 초반부에는 그 음마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계인 배우랑 그 원미경 배우가 연인으로 나오는 장면이 꽤 비중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푸티지의 원본 영화인 79년도 그 제3한강교에서 보면은 그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연인의 모습은 사실 과거 플래시백 장면이에요. 실제 영화는 초반부터 그 원미경 배우님이 술집 호스티스로 전락한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왜 그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여성이 호스티스로 전락했는지를 이계인 배우의 시점에서 이렇게 되짚어 나가면서 결국에 영화가 끝나는 지점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 성실하게 노동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즉 1979년에 그 상업영화가 여성 캐릭터에게 고난과 비극을 구축하는 관습적인 문법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구축하고자 했던 근면한 노동자상과 또 산업화 이데올로기를 크게 배반하지 않는 영화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코리안 드림에 활용된 아파트 공사장의 연인 장면은 과거의 그 순수했던 연인의 호시절을 보여줌으로써 호스티스가 되어버린 여성의 현재의 비극을 좀 극대화시키는 회고 장면인 겁니다. 근데 코리안 드림에서는 이 장면을 음마 아파트라는 축으로 다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8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음마 아파트에서 유세하는 푸티지와 결합을 시키고 또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강남 개발과 아파트 재건축의 상징인 낡은 음마 아파트 푸티지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 하층민의 노동이 정치 선정과 또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부의 재생산에 동원되는 구조를 폭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를 19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어떤 멜로드라마라는 장르적인 문법에서 독해할 때는 누락되는 지점들을 현재로 다시 소환을 해서 가독성을 얻도록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맥락에서 그 82년도 영화 산딸기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에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 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산딸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안 드림에서는 중반부쯤에 나오는데요. 그 무당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여자를 끌어내려서 마당에서 처단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해당 장면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거나 당선된 배우들 신영균이나 김일동의 방송 푸티지 사이에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반공 영화로 기획된 장마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좌익을 처단하는 장면과 나란히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산딸기라는 영화 자체는 정치적인 영화이거나 또 반공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영화는 아닙니다. 산딸기는 1980년대 그 에로 영화의 엄청난 흥행의 신호탄이었던 에마 부인의 엄청난 흥행의 물결 속에서 등장한 영화이고 또 그 뽕과 함께 토속 에로의 장르를 형성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코리안 드림에 활용된 산딸기 푸티지에서도 그 에마 부인의 주인공인 안소영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코리안 드림은 산딸기를 다룰 때 이 1980년대 에로 영화의 아이콘 안소영이라든가 아니면 토속 에로 영화라는 장르적인 봉합에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오히려 산딸기의 특징적인 장면인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는 장면들을 탈락시킴으로써 당대에 좀 과도하게 가시화가 되어 있던 상징이나 특정 장르로의 서자적인 결합이 영영 유예되거나 또는 결렬되게 하고 오히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보여주는 장면만이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유사한 시각적 전략의 사례도 또 하나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는 앞서 김영원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장선우 감독의 1995년 다큐멘터리 한국영화 씹김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영화 씹김은 한국영화의 푸티지들을 영화 감독의 인터뷰와 결합시키는데요. 이로써 정전으로 평가받던 영화들이 동시대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장선우 감독이 정지영 감독에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지영 감독 영화 중에 하얀 전쟁이 베트남 전쟁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고 정지영 감독에게 물어봐요. 근데 그럼 정지영 감독이 어떤 뭐 영화의 어떤 사회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서 정지영 감독의 할리우드 키드의 생에 푸티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정지영 감독 자신도 미국 영화를 좋아하지 않느냐 아니면 미국의 영화를 많이 받은 거 아니냐고 스스로 자문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또 비슷한 방식으로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 푸티지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어지는 이장호 감독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감독은 당연히 바보선언을 만들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화의 방식으로 어떻게 응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장선우 감독의 질문은 신상호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코리안 드림에서도 신상호 감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신상호 감독은 이승만 정권 친하에서 좀 큰 수혜를 받고 영화를 만들다가 또 북한으로 납북된 이후에는 그 김정일과 영화를 만들고 탈출을 한 이후에는 다시 반공 영화를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장호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신상호 감독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였어도 아마 신상호 감독처럼 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볼 건데 참고로 고화질 파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화질과 음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재생 부탁드릴게요. 어린이 자식들 2부를 문공부에다 집어넣었더니 우선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 자식들. 그때부터 이제 소위 전두환 정권의 문화정책이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데 그 당시에 내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제 영화에서 떠나도 괜찮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번엔 자포자기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시나리오 엉터리로 써서 허가를 맡았고 제목은 제작자하고 앉아가지고 쫙 적어놓아서 짭새라는 제목도 넣고 포기 상태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제목 그러니까 넌센스 제목을 잔뜩 넌센스밖에 위로할 방법이 없다 우리 마음. 그 중에 하나가 바보선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열 몇 개를 갖고 제작자가 문공부에 가서 좀 골라주십시오 제목을 우리는 도저히 못 정하겠습니다. 어린이들 2부가 아닌다면 뭘 정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관리들도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기네들 아마 유머 감각인지 모르지만 이거 바보 선언이 좋구만. 그래서 그 바보 선언이 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보 선언이라는 말에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더 배가가 돼가지고 무조건 지금까지 찍던 영화 반대로 찍어보자. 레디! 고! 감독님이 전적으로 세례받으신 은사 감독 같은, 은사 감독의 어떤 정체나 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나는 신상욱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상당히 깊이 이해하는 편이라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신상욱 감독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아마 신상욱 감독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영화를 못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이재명 감독님께서 가보선언을 전두환 정권 시야에서 만들고 이어서 신상욱 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감독님 지난달에 영화 하고만의 약속 개봉하셨죠.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 시킴은 과거 한국 영화들이 동시대와 불화하는 지점들에 주목을 하고 또 당대의 패권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영화 감독이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영화를 진료로 삼아서 당대적인 맥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맥락으로 소환해 동시대의 문제들을 재점화하는 방식으로 한국 영화를 다시 쓴다는 점에서 코리안 드림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바로 질문으로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가 원본의 맥락을 재일치시키는 전략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 궁금했던 게 있는데 자막의 활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드림은 사용되는 원본 영화나 뉴스 화면 등장인물들의 정보를 설명하는 캡션이나 자막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사를 공부하니까 이 개별 푸티지들이 무슨 영화고 몇 년도고 감독 누구고 배우 누군지 실증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알아야겠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의 공백이 너무 답답했었는데 애초에 근데 남아지능의 영화가 흥행작이 많은 영화사가 아니기도 해서 저도 사실 대부분 본 적 없는 영화이기도 했고 또 개별 영화를 유추할 수 있는 시간적인 단서들을 뒤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냥 맞추기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국회의원으로 하거나 당선되는 배우들 있잖아요. 신영균이나 김을동, 신성일, 이순재 배우들의 방송 포티지들을 보여줄 때는 그들의 출마당과 출마 연도 또 당선 여부는 자막으로 소상히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에 그들의 이름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추는 것은 전적으로 관객이 몫이 되는 것인데 애초에 그거를 분간하기를 요구한 영화가 아니기도 하고요. 이처럼 코리안 드림은 자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한국의 시간에서 달리 내레이션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이 특정 장면에서는 자막을 통해 정보를 더 주거나 또는 덜 주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편집을 할 때 자막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혹시 하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리안 드림뿐 아니라 모든 코리안 시리즈가 워낙 다양한 화면을 모아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화면 하나하나가 출처가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에 이제 자막을 넣다 보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리안 드림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하나하나의 출처를 그 밑에 밝혀줄 경우에는 이제 시선이 분산돼서 저는 보는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흐름이 깨지는 거를 일단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좀 기존 모노코리아 다른 에피소드들과는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출마한 정보, 당선된 정보, 낙선된 정보 이렇게 자세히 넣냐는데 예를 들면 신영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70년대부터 이미 당선이 되셔서 굉장히 옛날부터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비슷한 시기에 신성일 씨는 출마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셨어요. 계속 떨어지시다가 90년대 겨우 이제 되셨는데 저는 되게 그런 정보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공화당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다가 결국에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영광도 좀 잘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넣지 않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랑 비슷합니다. 최대한 흐름에 그 방해가 되지 않게 이 장면에 나왔던 이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